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야, 밖에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세 분이 평상시와 다른 옷차림이잖아요. 네. 꽃이에요. 꽃밭.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복 입으신 거 네. 처음 봤어요. 한복이 역시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한복 자체가 예쁘죠. 네. 어려워. 저희가 1시간 동안 한 대내적인 거를 좀 봤다면 네. 이번에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제였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아직 뭐 확실하게 탄생됐다라고 점을 찍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력한 총리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첫 여성 총리네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첫 번째 기록이 많더군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선 첫째 사상 최초 일본 여성 총리고 대단한 강경 보수자. 우리 뭐 아베 신조 기억하잖아요. 선거 도중에 갑자기 사망을 했지만. 그다음에 일본 정치는 세습이 아주 강합니다. 집안 내려서 하고 뭐 아버지 거 선거부 물려받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잘 납득도 이해도 동의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비세습. 그다음에 자수성가 노력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힘으로 10선을 했다고 하니까 나라라는 조금 시에서 근데 우리로서는 그닥 달갑지 않은 인물 같으다. 약간 사실 우경화, 극우. 네, 그렇죠. 예. 보수 강경이고 평소 언행이나 정치 신조나 작게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바라보는 눈,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뭐 여성 총리 이런 것은 일본에서는 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앞으로 순탄치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 저 신사 참배를 아주 꼬박꼬박 야스쿠니 심사 그렇죠. 네, 야스쿠니 심사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신사 참배를 주변국들의 우려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하는 사이에 한국 등이 여기서 한국 등은 한국과 일본, 중국을 말하는 건데 한국 등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기어오르고 있다. 그런 발언을 이런 했었습니다. 말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일단 고이즈미 농림상이나 뭐 이게 이제 당선이 유력시 되는 다카이치나 둘 다 극우 성향을 갖고 있기는 하고 반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긴 합니다. 사실 고이즈미 농림상이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뭐 예측이 많았는데 다카이치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해설 말씀을 드릴 만큼 일본 정치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당내 유일한 계파의 수장인 아소다로라고 있어요. 전 총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소다로 치면은 쫙 기사가 많이 뜰 텐데 이번에 그 아소다로 전 총리를 한번 지냈으니까 약간의 실력자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 사람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다카이치 투표를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다카이치 몰아주거라 표를. 자기 계파들에게. 그럼 그게 자기 계파에게만 통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게도 약간의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죠. 아소다로는 총리를 지내기도 했을 뿐 일본은 워낙 총리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전 총리가 뭐 10명을 훨씬 넘습니다만 아소다로는 약간의 정계 영향력을 아베 신조를 뺀다면 이 아베 신조는 사망했으니까 정계에 비교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번에 그 여성 총리를 지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뭐 정치적 묵계나 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게 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일본 전체 정국이 좀 우경화 되어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작게는 우리, 넓게는 주변국들에게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일단 15일에 임시국회가 열려서 여기서 이제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마치면 이제 여성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공식적 결정은 안 났지만 사실상 총리가 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건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29표인가 39표 차이로 이렇게 졌잖아요. 고이즈미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총리 선거는 국회의원의 표가 있고, 그렇죠. 자민당 국회의원의 표가 있고, 자민당 당원들의 표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결선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랑 고이즈미랑 결선을 했는데. 이제 근소한 표차로 다카이치가 이겼는데 그 중에서 당원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소다로 전 총리의 여성 총리 지금 거의 유력한 사람에 대한 지지 의중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군요. 일본 정치는 완전히 이렇게 수직 계열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제 세습 정치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 거 삼촌 거 물려받아 가지고 두 대에 걸쳐서 막 30몇 선 하는 집안도 수두룩하고 대표적인 게 아베 신조 이런 사람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메이지 유신 때 뭐 일본 그 근대화에 기여하고 했던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단 총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립니다. 아베노믹스를 아마 계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관측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몰라요. 이제 이전 총리들과의 차별점을 어디서 뭐 조금은 노력을 할 텐데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것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첫째, 일본 제일주의, 그다음에 보수 강경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그렇고 이 사람이 앵커 출신이고 경제 관련 쪽에 오랫동안 관심도 있고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로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나의 주 전공은 그쪽이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아베노믹스 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따서 뭐 다카이치 사나에 노믹스 이런 걸 뭐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그만 팁 하나를 드린다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연으로 해서 우리 집안도 얽혀 있고 뭐 취재하면서도 알게 됐는데 일본의 외무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있죠. 공무원 시험 같은 거죠. 그렇죠. 외교관이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랑 매우 흡사해요. 외무고시 합격자들에게 자네 이제 수습 과정을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 대사관에 가서 일하고 싶으냐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빅4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한국? 한국이 들어가요. 가깝기도 하고.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위가 일본에게도 빅4는 유럽, 미국, 중국, 한국, EU,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부동의 2, 3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러시아와 유럽이 약간 순위 다툼을 할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당연히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그다음에 한국 아니겠어? No. 외무고시 막 돼서 청운의 뜻을 품고 외교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그룹이거나 이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에 공히 일본에게 중요한 외국을 순서로 고르라고 하면 미중한을 꼽습니다. 그렇군요. 미중은 사실 당연한 거고 그렇죠. 어느 나라나 세계 패권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구만 해도 벌써 얼마며 GDP가 얼마예요.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이 러시아나 유럽이 이렇게 4, 5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데 이번에 다카이치 후보 총리 후보자 아직은 후보라고 합시다. 거의 되겠지만 이 사람의 대중국 대한관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과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룰 만큼 그다음 강력한 중화 굴기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자존감이 아주 높고 민족적 입장에서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막 새 정부가 출범했고 트럼프야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새 일본 총리 예정자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가 당연히 중요한데 외교라는 건 어느 한쪽 마음가짐만은 잘 안 돼요. 물론 트럼프가 그걸 막 곳곳에서 하니까 짜증은 좀 납니다만
우리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A, B, C, D까지 했지. 플랜 A, B, C는 당연히 있을 뿐더러 지금 한미일의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 중에 하나가 미국 타리프 텍스 관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상수인 거고 이미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에 있어서의 변동 가능성 이런 것도 상수잖아요.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던져졌다. 우리 새 정부의 역량을 시험도 받고 과시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보수 강경 태도가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또 떠오르는 근데 사실 이번 총리 선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다카이치는 전략 자체가 약간 너무 강경한 발언을 좀 안 하는 쪽으로 정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총리 당선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혹시 국정 운영을 할 때도 다르지 않을까? 좀 예전과 뭐 의원으로서 활동할,거나 당대표로서 활동했거나 이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구나.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예상을 할 수야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본의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돌아갈지를 말한다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새로운 수반을 맡게 되면 이전 사람들과 자기 정부의 차별성을 뭔가 하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의 한 속성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그냥 몇 개월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물려나가는 걸로 끝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 여자 아베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이러하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우경화로부터 그닥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그리고 주변 국가의 무슨 문제 제기와 그거의 해결을 통해서 내치에서 뭔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도자에게나 항상 있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외교라는 게 어느 일방 독주만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상식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새 정부의 성향이나 성격 그다음에 이루어내야 하는 것도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고 아주 무리한 평지풍파를 만들리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쉬운 상대는 아니지 않나. 아마 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그쪽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카이치도 5,500억 원을 500억 달러를 그대로 이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은 좀 힘을 합쳐야 될 공동 보조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비근한 게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그 총리가 파트너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러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기 전에 일본 들려서 하루 자고 무슨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것 자체가 전에 없던 일이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공동전선이 만약에 형성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why not? 좋은 것인데 이제 그 총리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일본의 뭐 무슨 상 이름이더라? 거기 우리보다 저 내각 이름이 좀 많고 많으니까 그 외국 투파운드를 모아놓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가 전액 캐시가 아니고 그중에 1, 2%만이 캐시다. 나머지는 지급이고 보증이고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세상에 어느 국민이 자기들이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쌓아둔 외화를 트럼프 한마디에 홀라당 갖다가 캐시로 실질적 바치는 건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기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짓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트럼프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에도 APEC 올 때도 대통령도 얘기할 것이고 장관끼리 얘기하는 의제와 클래스와 급이 다르듯이 정상 간에 하는 거 다를 것이고 새 총리하고도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요 행사 준비로 바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이거는 미국을 보란 듯이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 요거를 장착한 사진을 공개를 했대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런데야 미국에 약간 어필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보다는 차라리 북한 문제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니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우선 첫째,
중국과 북한에게 올해 공히 함께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예. 80. 80주년. 80주년. 얼마 전에 전승절 행사했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가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는데 세계 유수한 정치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천안문 광장에서 했고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책임비서도 기차 타고 이렇게 가서 시진핑 이쪽 옆에 김정은, 이쪽 옆에 푸틴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예. 그 전승절이라는 게 제국주의와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 80이거든요. 77, 76보다는 왜 십진법 단위가 0으로 끊어지는 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 걔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역시 그 80이라는 게 이번에 창군 싸움에서의 승리 같이 가요. 그다음에 이번에 4일 날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4일이니까 어제 북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느냐. 우리의 방위산업 박람회 격인 무장장비 전시회라는 걸 했는데 대대적인 시위이자 3년 연속 지금 무기 체계 발전을 과시하는 전시성 행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대내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현 지도부 김정은 총비서 체제하의 지도부가 이렇게 비약적인 군사과학 분야에서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체제 결속령이 하나 있고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한 남측 그다음에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인데 2019년에 하노이 노딜이란 말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남북미 중 이 해빙 무드가 확 올라갔다가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하노이 노딜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딜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정인 우리 대북 안보 통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하고 그룹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 드린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길지 않으니까. 6년 전에 하노이 노딜로 끝났는데 다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들어섰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럼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6년 전인 하노이 노딜 체제로부터 다시 뭔가를 모색하게 될까요? 그랬더니 문정인 특보 겸 교수 말씀이 그 이후로 국제경제, 국제정세에서 굉장히 주목하고도 큰 격동을 초래한 몇 가지 요소가 있었다. 우선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북한을 이렇게 자극하고 살살살 해가지고 북한 참전까지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변동 요인이에요. 그럼요.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게 터졌고 그래서 국제 경제에서 공급 체인,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제 질서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있고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서 하노이 노딜 6년 전인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김정은과 뭘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이 변해져 있고 그때로 돌아가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올드하다.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북한으로서도 하노이 노딜로부터 다시 6년 만에 다시 리스타트를 하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인터레스트, 북한의 국익에 별 매력적인 게 없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될 걸로 자기는 전망한다고 문 교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견해에서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김정은과 트럼프 2기 사이에 가시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게 공표되지는 않았어요. 않았죠. 그렇지만 더 적대적으로 가서 서로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트럼프는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런 무기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했지만 3년 연속 쭉 해오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북한의 유엔 대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핵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최우선적인 고려 요건이고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만약에 이게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자신들의 몸값이나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기도 하자. 동시에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저는 획득했다고 보지만 그걸 공식화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정말로 노벨 평화상 어쩌고 그런 것에 또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좀 욕심이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이되 북한을 자극한다거나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서 북한을 윽박지르거나 하는 뭐 무슨 독트린 해가지고 북한을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새로 들어선 남한의 정부가 자주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북한은 자기들의 노선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성격을 봤을 때 함부로 뭐가 큰 변화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쉽게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남북한 관계, 미북강, 북미 관계가 급격하게 데탕트, 확 뭐가 좋아질 걸로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예. 우리의 희망사항은 알겠지만 아하. 지금 주관적, 객관적 요소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라는 게 그 분야 전문가 중에 한 분의 말씀입니다. 압축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어설피 아는 걸로 따따붙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브리핑을 잘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장사꾼이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뭐 이제 데탕트처럼 갑자기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네.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노벨상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뭔가 요거를 잘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뭔가 본인이 이익을 얻을 만한 뭔가를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월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뉴욕에 있는 그 타워. 네. 우리 금강산 관광처럼 뭔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땅을 개발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걸 제안하진 않을까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선택지 예. 중에 하나는 충분히 되겠죠. 예. 그 북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모든 게 경색되고 엉망이 됐지만 북한이 중대한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후반 때 이제 남한과 통일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리고 예. 2국가 체제로 별도의 국가로 이렇게 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기본 방침이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뭘 모색했던 때보다 굉장히 나빠져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하노이 노딜이 그때 왜 깨졌냐고도 제가 문특보에게 여쭤봤더니 미국이 북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이면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자기 지위와 권한과 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하노이 노딜이 깨져버린 거다. 하노이 회담이. 그래서 아무것도 서로 없이 빠이빠이 한 건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테이블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꽂아놓은 보릿자루거나 휴전협정 사인 당사국이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 휴전협정 사인 그 조휴한 게 북한, 중국, 미국 이렇게거든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이 빠져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제1 당사자인데. 예. 이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제 떨어지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길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지루하셨겠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쇠시고 건강하고 9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복 이겁니다. 넘버 네, 추석 특집 끝장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추석 연휴 내내 저희 뉴스토마토는 방송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뭔가 심심하다, 뭔가 필요하다 할 때 유튜브 뉴스토마토 딱 들어오시면 재밌는 거 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